예전에 나는 몰랐었다. 굼뜬 걸음으로 버스를 타는 어르신 한 분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바쁜 시간에 꼭 저렇게 나오셔야 하나? 라고 생각했고, 시위 행렬로 인해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도대체 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저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라며 혀를 찼다. 그러나 그 굼뜬 걸음은 꼭 그 시간이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고, 그렇게 날선 시선과 말을 감내하며 내딛는 한 걸음으로 세상이 바뀌어 왔음을 나의 일이 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장의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A의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호호 김효진입니다. A의 모든 것은 장의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입니다. 우리 방송은 장애 문학인을 비롯해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것이 우리 방송의 목적입니다. 저는 노지영 문학평론가 노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어제 오늘 엄청 덥더라고요. 네, 11월 만추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11월의 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요. 출의 불사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게요. 근데 또 덥다고 갑자기 또 얇은 옷을 꺼내 입기도 참 애매하고, 사람들이 다들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아니, 옆에 분은 패딩을 입고 있는데 옆에 청년은 나시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지하철에서. 네, 저도 그 하늘하늘한 원피스 있잖아요. 속이 다 비치는. 네, 그거 입은 사람 봤어요. 근데 그래도 전혀 정말 춥지가 않을 그럴 날씨라서 이러다 진짜 가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가을 단풍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 10월 달에 그 일이 밀려가지고 진짜 이제 놀지도 못하고 이거 곧 겨울이야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호우님 때문에 말이 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말 조심하십시오. 네, 그럴게요. 네. 말이 씨가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곧 그럼 깊은 가을이 올 겁니다. 우와.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네, 오늘 A의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청각장애인 의료 접근성이에요. 뭐 의료 접근성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청각장애인들은 병원에 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겠죠. 네. 서울 지역 상급 병원 14곳 중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면서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었어요. 이제 있었었군요. 네네네. 후원금을 지원받아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후원금 지원이 끊기니까 계약을 해제해버렸대요. 그래서 되지 않고 있고 지난 10월 1일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자체 예산으로 수어통역사 1명, 그다음에 농통역사 2명. 이게 이제 농통역사가 따로 필요한 이유가 그 서로 청각장애인들의 민감한 그 언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통역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채용을 한 건 좋은데 문제는 6개월 한시. 시범 운영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있어서, 더구나 시립병원이 서울시에 12개가 있는데 수어통역사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 딱 2개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있긴 있군요. 네, 근데 시립이면 사실은 공공성을 띈 곳인데 여기서조차도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게요. 국립병원, 시립병원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형병원도 마찬가지인 게 대형병원 밖에 갈 수 없는 중한 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응급한 경우. 이럴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듣고 하는데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전 과정에서 소통력이 지원이 안 되면 그냥 깜깜이
일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네. 단지 불편하다의 차원이 아니. 그렇죠. 아니 근데 수어통역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병원에서의 권리라는 게 되게 먼 일 같지만 먼 산 불구경하듯이 볼 일이 아닌 게 네. 초고령 사회에서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불편이 아닌가. 맞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너무나 건강하셨다가 네. 이제 80이 다 되어가니까 귀가 어두워지셨어요. 네, 그래서 네. 예전같이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도 잘 듣지 못하는 난청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의 목소리가 뭐 작게 들리거나 잘 안 들려서 진료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의료진들이 생각하기를 청각장애인들은 필담으로 가능할 거다.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분 진료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필담으로 그게 네. 그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분들 중에 이제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또 많이 소외되기 때문에 네. 문해력이 의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예, 현장에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네, 이게 이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이란 공간이 다른 공간보다 분노가 잘 생기는 공간이잖아요. 몸이 아프다 보면 네. 모든 게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간신히 기어기어 병원에 갈 때도 많은데 청각장애인들은 그때마다 수어 통역사를 뭐 구해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고역일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 25개구의 수어통역 지원센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의료 전문이 아니고 전 분야를 다 커버해야 되고 네. 그 인력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형 병원 갔을 때 기다려주고 이런 것까지 네.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의료 용어 같은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 통역해 줄 수 있는 의료 전문 수어 통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 그러겠네요. 의사들은 조사 빼고는 다 영어로 말하는.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대강 얘기해서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네. 완전 전문성이 있는 분야네요. 네. 그러려면 의료 전문 수어 통역사 양성. 부터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가 제가 토론회에 참석했었어요. 네, 근데 네. 거기서 정말 보통 토론회들은 발제하고 그다음에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그러면 뭐 질문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네. 너무 질문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네 그걸 소화하느냐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만큼 요구가 절실하다는 거고요. 토론자분 중에 부산 성모병원의 수어통역사 한 분이 그 오셨어요. 네. 근데 부산 성모병원에는 2005년부터 수어통역을 배치했대요. 놀라운 일인데 이게 오너의 뜻이 아니라 한 과장님이 수녀님이셨는데 이거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수어통역을 처음에는 그 임시직으로 했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했고 2명의 수어통역사를 두었는데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니까 뭐 전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시는데 누구의 말보다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네. 심지어 서울에서 매달 그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KTX 타고 부산으로 가시는 분이 있대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불편한데 뭐 KTX 타면 2시간이면 가니까 차라리 나는 지원이 되는 이곳으로. 그 병원 어디예요? 이미지 되게 좋네요. 성모병원. 부산 성모병원. 네. 근데 이런 곳도 되는데. 네. 서울이 안 되고 더군다나 시립병원이 안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로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너무 부족한 게 많네요. 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지금 현 서울시 정책이 굉장히 그 널리 홍보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 관련자분이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 별 뾰족한 얘기를 안 하셔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꼭 그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과 제도로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요. 잠시 공지사항 드릴게요. 오늘의 특별한 손님을 모시기 전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A의 모든 것은 이음 온라인 콘텐츠 중 하나인데요.
이웃못나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장애예술 전문 지식 플랫폼입니다. 이웃못나이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더 나은 문화예술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예술 소식과 다양한 형식의 예술 관련 콘텐츠를 수어 해설, 음성 해설 등 여러 접근성 정보를 포함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포털 사이트에 이웃못나이를 검색해 보세요. A의 모든 것 시즌4 6번째 특별한 손님은 권지명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권지명입니다. 네. A의 모든 것에 모시게 돼서 반갑고요. A의 모든 것을 보거나 듣는 모든 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에세이를 낸 권지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그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한기명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 네. 언을 그 소개했거든요. 세상에 권기명이라고 제가 말을 한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나운서가 알려줘가지고 네, 그나마 정정했는데 오늘 되게 잘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게 말이에요. 아, 참. 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A의 모든 것에서는 서로의 닉네임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저는 호호이고 네. 저는 노평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닉네임으로 불리고 싶으신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부모님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근무를 하시게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자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매일 보는 사이잖아요. 이제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매일 보는 사이인데 1년에 한 번 여름 캠프 7박 8일로 이제 전국 기행을 다녔어요. 그때는 각자 이제 별칭을 지어가지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로 쓰던 게 매년 똑같이 쓰던 게 휘파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휘파람이 굉장히 명랑하고 그리고 어감도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몇 년을 계속 이렇게 쓰다가 휘파람이라는 것을 그 성인이 돼서도 알러브스쿨 한참 유행할 때 아이고. 그리고 또 싸이월드 네. 그때도 또 휘파람 계속 휘파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애기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제 누구누구 맘. 그래서 영원 맘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청춘의 그 찬란했던 청춘 그때의 즐거움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휘파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휘파람. 상큼하네요. 부르는 것도 잘하셔요. 오. 네. 저 이문세의 휘파람 노래 좋아합니다. 네. 저한테는 슬프고 애잔한 청춘하면 휘파람인데 찬란한 청춘의 정말요? 상징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되게 진폭이 넓은 단어구나 그러네요, 싶기도 진짜. 하네요.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셨죠? 예, 제가 이제 93학번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계속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으니까 네.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정체성도 많으신데. 정체성. 네. 두 아이의 엄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 이제 16년째 네.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아내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네. 네, 휘파람님이 쓴 에세이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 여기에 대단한 분이 추천서를 쓰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꼭 추천해 주셔가지고 꼭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유, 왜 이러십니까? 제가 네. 처음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부제가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 그저 사랑 안에 똑같이 존재하는 이야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책의 말하자면 주제인 것 같은데 네. 프롤로그에 적은 것처럼 평범한 사랑 이야기를 담으셨는데요. 네. 평범하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독자분들은 네.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휘파람님께서는 평범하다고 말한
이유가 네. 있겠죠? 예, 뭐 호호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장애가 있건 없건 부부의 삶이라는 게 다 똑같다는 차원이죠. 네, 처음에는 이제 반해서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러세요? 네. 저도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우리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와 몇 개월 동안 만나면서 이 사람 정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일단 장애를 배제하고서라도 두 사람이 이제 살아온 인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힘들었고 그러다가 나온 말이 내가 너란 인간을 만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굉장히 이거요. 중의적인.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후에 몇 년 후에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겠어. 좀 이런 마음으로 돌아선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저도 이거를 이제 어떤 장애인의 인식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니었고 저는 이 책의 초점을 이제 좀 사랑, 부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과 전쟁? 예, 딱 그거였어요. 딱 그거였는데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장애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부제로 해가지고 좀 더 그쪽을 조금 더 부각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남편분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렇게 어떤 매력이 뚝뚝 떨어지길래 홀딱 반하는 행위가 있나? 보셨어요? 친하죠. 저는 이 에세이를 읽고 한 편의 소설을 읽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마치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소설에 비슷한 느낌을 주는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주인공 나가 낭만적인 운명론 속에서 클로이와 단박에 사랑에 빠지는 비행기에서 그런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탐색해가는 과정이 특히 닮아 있고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낭만적인 선택 하나를 통해서 사랑의 딜레마와 인생의 깨달음 이런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담론이거든요. 네. 예, 정확히 제가 이런 의도였는데 알랭드 보통과 같은 의도. 평론가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책을 썼던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첫 책이기도 하지만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입장과 남편의 입장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이제 사실은 남편이 제가 이제 나이 50이 가까워지니까 어디 취업할 때도 없고 나이 먹고 그래서 여보 나 이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 그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장애인도 아니고 이 책 첫 표지에 나온 것처럼 나 장애인의 적이었는데 내가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아 하면서 하라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강사를 이제 과정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나갔는데 너무나 제가 이제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것을 무엇으로 극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책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죽기 전에 책 한 권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은 했으나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그렇게 머릿속에서 딱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진짜 인연들이 자꾸 연결이 되더라고요. 책을 내게끔 도와주는 그런 인연들이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제 한 1년 정도 만에 이제 책이 나왔어요. 추진력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1년 만에 냈다기에는 문장이 너무 간결하고 유려하죠. 좋아요. 너무 그 절실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절실해도 안 되는 안 글은 되는 건 안 됩니다. 돼요. 그런가요? 네. 그 인연들이 주변에 나타났는데 그거를 내가
그 받아들이고 엮고 한 사람은 결국 나거든요. 그래서 추진력이 없었다면 아마 근데 제가 평소에 알잖아요. 권지범 작가를 추진력이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본인의 추진력으로 그 뚜벅뚜벅 정말 출간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정말 이제 같이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저자. 네, 공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남편한테 당신 이때 어땠어? 이런 거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그가 썼던 좋은 주옥 같은 문장들을 따다가 앉히기도 하고 그 마음 깊숙이를 이제 이 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부부끼리도 이제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냥 굳이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책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책에다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이제 문장으로 이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정리가. 그래서 남편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이 된 거죠. 네, 맞아. 그렇게요. 치유의 글쓰기 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부인 시점과 남편 시점으로 이 책을 다르게 또 보면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편은 남편 시각에서 써라. 네, 아니면 남편한테 책을 쓰라고 하든지. 네, 좋을 그런 것 얘기 같습니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옥 같은 말을 계속 해주세요, 남편분에게. 이번에는 제가 공저자로. 네. 그 다른 분이 남편 덕분에 뭐 뭘 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속이 뒤틀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뒤틀리질 않네요. 그래요? 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두 분이 정말 그 걸어온 우여곡절 제가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녹익어서 나온 이야기라서 제가 그 삐딱한 시선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장애인의 적은 가족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네, 사실은 저는 부채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주의를 이제 이 장애계에 정말 1세대에서 제가 주창한 1세대이고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주장했던 사람이라. 근데 이제 그게 뭐 가족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배제하려는 말이기보다는 우리의 의견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제3자에게 물어왔던 여태까지의 어떤 역사 그것에 대한 이제 전면 부정 이어서 이제 그렇게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또 지금은 정착이 됐어요. 네,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부르짖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2005년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만난 장애인 분들 중에서 어떤 남성분 두 분이 저한테 이걸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자립생활 운동이라든지 당사자주의 차원의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이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모, 가족이야. 뭐 좀 나가서 해볼라 그러면은 못 나가게 하고 민폐 끼칠까봐.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다 원칙 따지고 이래서 우리 적이다 완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전까지 이제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장애인 분들을 이제 도움의 대상으로 보고 서비스의 대상자로서 보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저를 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자립생활 운동 그런 전국 막 세미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2000년 초기부터. 제가 그 세미나에 이제 참여해서 들으면서 이게 이 당사자주의 이것에 어긋나게끔 서비스를 해온 게 맞구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미 받아들인 시기가 있으셨군요. 2005년에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또 동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왜 장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이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또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식 개선 강사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주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하고 있고요. 또 활동 지원사 양성 과정이나 근로 지원인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너무나 제가 비장애인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좀 장애인 편에서 메시지를 자꾸만 주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모든 교육생들이 다 수긍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다라는 피드백도 좀 받았었거든요. 저 강사 너무 자기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너무 장애인 입장에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가지고 되게 좀 또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아직 아니요, 제가 저는 초보 강사라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내색 잘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민감해서. 근데 가족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 강원도에 같이 교육 갔었잖아요. 그때 그 인식 개선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은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휠체어 이용자였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권지명 작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친구입니다. 정말 친구가 됐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같은 가족 입장에서 하니까 자기가 용기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내 시선으로 얘기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런 우리가 한 가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용기를 얻습니다. 2인칭 곁에 존재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울림이 큰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육아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꼭지도 있었어요. 근데 남편께서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감정을 구정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사실 살필 틈이 잘 없는데 뭐 나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심지어 잘 모르고요. 근데 글쓰기는 휘파람님에게 굉장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됐던 것들도 많으실 것 같고 글쓰기는 휘파람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책이 굉장히 정말 가벼운 책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호님 책 있잖아요. 이런 말 나만 불편해? 이런 것처럼 좀 무거운 이야기를 굉장히 가볍게 풀어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사실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 아이들 키운 그 2장이 이제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서도 막 재미있는 에피소드만 썼어요. 빵빵 터지는. 그냥 장애인 아빠를 둔 아이들이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하면서 겪는 그런 좌충우돌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재밌게 이제 썼어요. 근데 이제 제 책이 제 글 스승께서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쓰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2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괜찮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멘탈이 괜찮냐고? 그러니까 정말 가벼웠는지. 그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가? 성향이. 왜냐하면 임신하고 나서 제가 그 임신하면 검사하잖아요. 기형아 검사 다 하는데 산성 검사. 그냥 첫 번째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검사를 안 받았어요.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애가 생기면 감사한 거고 애가 생긴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냥 건강할 거야라고 계속 믿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근육병이 유전성인 경우도 있죠. 있는데 우리 남편의 질환이 유전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직 몰라요. 못 찾았어요.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괜찮다고만 생각하면서 글도 굉장히 가볍게 썼는데 그 이제 글 스승께서 정말 괜찮았냐고 물어보는 순간에 제가 진짜 갑자기 나 정말 괜찮았나? 나 정말 괜찮았던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나 괜찮지 않았구나. 내가 사실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그 순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허를 찔렸구나. 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 필요 없다. 그냥 지금 느낀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라고. 그리고 남편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하고 그때 이제 임신했을 때 아이들 키우면서 당신은 어땠어? 근데 이거 그냥 자기는 짧게 말할 수 있대요. 구정물이래요. 구정물. 고요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고요 있을 때는 그저 맑은 듯이 보이지만 누군가 흔들어 버리면 바닥에 깔려 있던 오물들이 다 일어나며 본래대로 혼탁해져 버리는 구정물.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흔들지 않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다라고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 둘이서 막 처음으로 그 이제 서로 힘들었던 거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저는 처음 발견한 거죠. 남편은 계속 그래 왔는데 남편이 계속 그래 왔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럼 나는 어땠는지를 또 생각해 보니까 나 정말 괜찮지 않았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 거구나. 저는 그냥 그게 신앙의 힘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믿음 있는 여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난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믿음인 척하면서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회피였던 거죠. 회피. 그냥 회피하고 싶어서 믿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을 이제 다시 쓴 거예요. 처음 온 거랑 좀 다르게. 네. 다르게 쓰길 잘하셨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인데 남편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많더라고요. 남편이 처음 근육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떠했을까? 그렇죠.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부터 그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중요한 거를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겠지 뭐. 지난 일인데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겨왔더라고요. 아, 나도 힘들었잖아요. 저 힘든 것만 이제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그렇게 없지. 돼서 정말 저는 이 책이 정말 쓰기가 주는 치유, 네네 그런 시간을 준 책이어서 첫 책은 소중하지만 정말 이 책은 그런 저에게 치유의 시간을 충분히 줬던 그런 순간들이어가지고 되게 소중합니다. 네. 남편분은 어떠셨는지 이 글쓰기 과정에 같이 참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책 보고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되게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우리 부부 얘기를 이제 쓰다 보면 자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웠었다고. 근데 책 나온 후로는 이제 저보다 더 좋아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외조를 지금 제대로 받고 계신. 네, 진짜. 글쓰기가 그 콘서트도 계속 같이 다녀주고요. 저는 되게 혼자만의 책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이 계속 함께 상의해서 만든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아버지가 있나 싶을 정도고 중간에 이제 성서와 편지의 구절들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게 상호 텍스트로 계속 나오는 그런 연결된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무심히 읽었던 성서의 구절이나 이해하지 못했던 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과 대응돼서 실체적 의미가 딱 드러날 때 내가 살아온 삶이 한순간 진리가 되는 시점들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휘파람님의 글쓰기는 어디선가 글과 말씀으로 존재하던 불투명한 영역을 삶의 진실로 선명하게 전환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멋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멋있는 분이셔요. 네. 다음 순서는 극장 A인데요. 네. 극장 A는 책 속의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네, 준비 혹시 되셨죠? 네. 네, 권지명 작가님의 목소리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속 문장을 감상하겠습니다. 고백하건대 남편과 살아오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피곤함에 지쳐 아이 기저귀를 갈아줄 때면 남편이 나 대신 기저귀를 갈아주면 좋겠다라고. 장거리 운전에 졸음이 올 때면 남편이 나 대신 운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작은 키로 낑낑대며 형광등을 갈 때면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신체 건강한 누군가의 남편이 부러울 때가 있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로 한 후 어느 날인가 팔짱을 끼고 우리 옆을 지나가는 부부를 보았다. 갑자기 남편이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전까지 부러워했던 그런 바람이 아니라 남편도 얼마나 걷고 싶을까? 였다. 남편도 나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걷고 싶을 것이다. 남편도 전동 휠체어 조이스틱이 아닌 운전대를 잡고 싶을 것이다. 남편도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싶을 것이다. 불편한 몸 안에 갇힌 남편의 서름과 아픔이 느껴지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죽기 전에라도 남편의 한을 알 수 있을까? 장애뿐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한을 진심으로 알 수 있을까? 네. 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많은 문장 가운데 이 부분을 특별히 골라 읽은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제 책의 키워드가 반전이었어요. 반전. 건강하던 아이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장애 판정을 받게 되고 또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고 그 남편의 이야기와 또 이제 호떡집을 하시던 아빠가 고아원 아동 양육시설에 이제 총무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호떡집 딸에서 사회복지사의 딸로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린 그 반전.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사로 살아오면서 내가 늘 도움을 주던 대상이었던 장애인이 이제는 동료로서 이제 나랑 같은 동등한 존재로서 받아들이게 된 그 반전. 그리고 이제 행복할 줄만 알고 결혼했던 그 결혼이 어느 날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그 반전. 그리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혼하지 않게 된 그 반전.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전에 대한 그 키워드가 이제 반전이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이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만 하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이제 남편의 뭔가 그 불편함, 남편의 서름,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내 것으로 내가 이제 느끼게 된 그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극적인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읽으셔도 제 책을 다 읽은 거나 준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 부분만 듣고서 안 읽으시면 어떡해요. 네. 저는 아무리 친한 가족일지라도 상대에게 온전히 공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우리 모두는 타자에게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만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동료로서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쉬지 않으면서도 또한 상대의 마음,
상대의 한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나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나가는 과정, 배워나가는 과정,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상대를 존중해 나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 에세이에 성사라는 과정으로서 잘 나와 있어서 참 좋았어요. 맞아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서평을 써주셨는데 한 줄 요약을 하셨는데 성장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정말 맞더라고요. 내 책은 정말 성장 보고서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 장애 인권교육 하러 다니면 네.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듯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이유는 미디어 때문이다. 특히 이제 세상에 네, 이런 그렇죠. 일이라든가 인간극장에서 본 장애인의 모습. 휴먼 드라마.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반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하는 할 수밖에 없는 진짜 드라마틱한 삶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성장한 거죠. 만약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성장은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거기에서 또 길어올린 이 주옥 같은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 이 부분만 듣지 마시고 책을 다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일지 모를 생의 마지막 순간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의 꿈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작가 권지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오늘의 꿈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작가. 네, 좋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포장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네. 휘파람님의 첫 에세이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을 이야기할 때 사랑에 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사를 쓸 때도 감히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썼는데요. 정말 이 책에는 남편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책을 출간하고 한 1년 동안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서 독자들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네, 독자들의 사랑은 사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남편분의 사랑만 익숙하시고 기억에 남는 독자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그 서울 책보고에서 열린 북토크 현장에 저도 갔었잖아요. 네. 진짜 많이 가시네요, 여기저기. 그날 휠체어를 이용하는 독자분들도 유독 많았었는데 북토크 그 현장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결혼식은 물론이고 독자분과의 북토크에서도 휠체어 이용자들을 몰고 다니는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북토크를 2월에 했는데요. 그때 이제 80명 넘게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25분이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있었나 보죠? 다행히도. 완전 꽉 찼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 북토크에는 항상 이제 휠체어 사용자분들이 오세요. 책보고에서 하는 날, 서울 책보고에서 하던 날,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심지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정말.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날은 많이 못 오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비 오는 날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잘 아니까. 그렇죠. 이제 오기로 해놓고 안 와도 서운할 거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당연히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약속했던 분들이 다 온 거예요. 오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제가 참 놀랐는데, 근데 그날 저 엄청 많이 울었잖아요. 울보시구나. 네, 제가 아직도 이 감정에 F시죠, MBTI.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인데요. 네. 근데 사실 그날 제가 이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울 게 아니었는데
그날 사실은 어떤 모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장애인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몇 년 동안 그 모자를 되게 미워했어요. 안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너무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굉장히 서운한 게 있었어서 되게 미워했어요, 진짜. 그들이 그걸 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분들도 알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감정을 막 추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분이 왜 왔지? 진짜 몇 년 동안 진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사이인데 갑자기 북토크라고 하면 딱 나타나는 걸 보고 또 비가 오는데 아들 휠체어를 손으로 조작을 해주시면서 딱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동안 말문이 딱 막히고 이제 심장이 탁 설렁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또 하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막 감사한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화해를 청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과의 어떤 공명이 일어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거밖에 지금 중요한 게 없어졌던 거예요. 이 순간이 왜 나한테 온 걸까? 그때 이제 제가 저기 이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그거를 딱 깨닫게 되면서 막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분한테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저 스스로 막 혼자 온갖 그런 감정에 그래서 그날 북토크 망했죠. 아니요. 제가 하도 울어가지고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독자로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북토크가 성공적으로 잘 됐겠지만 망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가장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죠. 네, 북토크가 꼭 청중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날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또 그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질문 되게 막 집중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많은 그 감명을 받고 자기가 지금 현재 이제 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가 정말 어떤 사람에겐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되겠구나. 그거를 우리 이제 장애인들끼리 그 만남 그런 기회에서 또 느꼈던 것과는 다른 거를 느꼈어요. 그런 자리를 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휠체어 이용자 중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휠체어 이용자들이 북토크에 자유롭게 참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북토크가 보통은 협소한 서점 같은 데서 이루어지잖아요. 장소 소개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 책보고에서 하게 된 이유가 제 책이 이제 문학나눔 선정 도서여서 그 중에서 처음으로 책 낸 작가들한테 북토크를 열어주는 거였는데 그 행사 자체가 대학로에서 했어요. 근데 정해진 장소를 제가 사전 답사를 가봤더니 깊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북토크에 무조건 휠체어가 한 명 이상은 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근처로. 그럼 섭외 좀 해주세요 했는데 없는 거죠. 그쪽에서 대학로는 이미 그런데 제가 몇 개 골라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미 다른 예약이 차 있어서 어려워서 그러면 차라리 서울 책보고가 어떻게 해서 대박 사건.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공연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문학 쪽은 육체를 움직여서 예술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정신노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휠체어 접근성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장애 예술 분야에서도 문학 쪽은 거의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외된 사람이군요. 모 인터뷰에서 책에 적지 않은 장애인 동료들 를 더 많이 소개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하고 싶은 동료가 있으실까요? 저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중매해서 결혼한 커플도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 분명히 중증 장애인인데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책에서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책 후반부에 나의 빛나던 동료들 해서 이니셜로 이렇게 소개된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장애를 각자 이제 가지면서도 자신에게 최적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이 이렇게 소개돼 있는데 이분들의 풍부한 이야기가 이제 좀 팍팍 튀어나오는 건가요? 그 각 개인의 서사로? 네. 그러니까 제 책이 이제 제 생애사적인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등장했던 지나가는 사람 1, 2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조연들을 주인공으로 네. 그렇게 만드는 책으로 이제 두 번째 책을 쓰면 장애인 좋겠다. 직장 동료 시리즈. 슬기로운 직장 동료 생활.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선가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예전 그 아동복지시설에서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 그 가족이 없는 친구들 이야기도 쓰고 싶다고. 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죠. 그죠. 18세만 되면 아무 대책 없이 그 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년들. 근데 요즘에는 정부에서 대책을 이제 좀 많이 세워주기는 해요. 예전보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나온 아이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자랐던 그 이제 7, 80년대생들이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 나이까지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거는 이제 몇 개 책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본 이야기들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 쓸 역량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느껴요. 그래서 두 번째 책까지는 이제 장애와 관련된 얘기를 써야 되겠다고 정했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좀 소설로 실화, 수기식으로 쓰고 싶지 않아서 소설로 써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책도 이미 기획이 거의 되신 것 같으네요. 제 마음속에서만요. 지금 출판사에서 빨리 기획서를 보내라고 연락이 오는데 제가 잠시만요 하면서 계속 계속 강의를 이제 매일매일 강의가 있는 건 흐름이 아닌데 끊기죠.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소설 쓰려면 엉덩이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알랭드 보통 같은 소설 꼭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그러게요. 벌써 끝나나요? 그러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A의 모든 것에 출연한 소감과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출연하기로 이제 결정한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방송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내가 여기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 막 계속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뉴키즈에 출연하는 게 꿈인데 이 A의 모든 것이 이 팟빵의 뉴키즈급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고요. 또 이제 호호님, 노평님 목소리로 이제 계속 들어서 이제 되게 친숙해졌는데 실제로 뵈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책도 이렇게 노평님 진짜 역시 평론가님께서 너무 정말 잘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A의 모든 것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저는 A의 모든 것 하기 전까지는 에세이를 거의 읽는 편이 아니었어요. 작품을 분석하려고 문학적 산문 정도를 찾아보는 수준이었는데 A의 모든 것을 출연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에세이들의 진폭이 진짜 넓구나. 그래서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애 가정의 결혼과 이혼 문제, 화해의 과정을 이렇게 정직하게 풀어나간 글이 처음입니다. 네,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고요. 요즘 소설이나 산문을 보면 장소와 경험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작가와 문장만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에세이를 통해서 더 많은 경험들이, 언어들이 문학 안으로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 한 글자는 너 한 글자는 나 한 문장은 그렇게 우리가 되어 킁킁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이야기 토닥토닥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 함께 들어볼래요? 마음을 열어 더 넓은 세상으로 마음을 기울여 당신의 세상으로 킁킁 난 너의 문장이야.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 방송 A의 모든 것. 네, 이번 순서는 A의 책방입니다. A의 책방은 A의 모든 것 구성작가 최지인 시인이 책을 한 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A의 모든 것 구성작가 최지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김유리 작가와 김영하 작가의 공저 너와 함께라면입니다. 이 책은 발달 장애인과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각자의 시선으로 글쓰기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는 발달 장애인 영화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Why Not? 이라는 이름의 동아리였는데 발달 장애인이 영화를 어떻게 만드냐고 말하는 비장애인에게 왜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8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단편 영화 Why Not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김유리 작가는 번아웃이 와서 동아리를 그만두었고 김영하 작가는 시설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동아리를 시설에서 독립된 모임으로 전환했지만 Why Not은 4편의 작품을 끝나고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2021년 12월 김영하 작가의 첫 책이 나오고 두 작가는 다시 만났습니다. 책을 내고 싶다는 김유리 작가의 말에 김영하 작가는 서로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책을 내자고 제안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받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유리 작가는 글을 쓰는 동안 수많은 의문과 마주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든다. 글이라는 게 비장애인도 쓰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던가. 내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이 정도의 글이어도 잘 썼다고 해주는 것인지. 어느 날 김영하 작가는 김유리 작가에게 글을 쓰는 이유에 관해 묻습니다. 김유리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 글을 썼다.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글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졌다. 어릴 때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날이면 일기장에 뭔가 썼다. 쓰고 또 썼다. 뭐라도 끄적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니 계속 썼다. 두 작가는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썼다고 밝힙니다. 책을 쓰는 7개월 동안 책의 기획과 방향성이 여러 번 바뀌면서 두 작가는 지칠 때도 있었지만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달 장애인과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아닌 작가 대 작가로 만난 둘은 많이 달랐고 그 다름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너와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 작가의 대화에 경청하며 우리 곁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A의 책방 최지인이었습니다. 네, 제가 김유리 작가를 알게 된 지 10년 정도 됐어요. 아유, 모르는 분이 없으셔요. 제 후배가 저한테 특별히 소개하면서 유리 씨 글 참 잘 써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데
왜 쉬운 표현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감수도 부탁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네. 책이 나온 걸 보니까. 네. 그 일본에는 그 발달장애인이 쓴 책이 몇 권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히가시다 나오키의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로 발달장애인이 책을 출간한.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직업재활사, 네. 직업재활 상담사하고 둘이 이제 네. 같이 쓰기는 했지만 거의 반반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리 씨의 고민. 네. 네, 유리 씨가 이 책을 내기까지 그동안 네. 겪어왔던 과정 이런 것들이 네. 잘 드러나 있어서 네. 네, 너무너무 정말 네. 그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대화 형식의 글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산문적 글이라는 게 보통 자의식의 흐름대로 써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를 다루는 많은 글들이 타인을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자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일정한 형식으로 보여주곤 하는데요. 네. 자기 재능과 자기 지식, 폐쇄적인 자의식 속에서 글을 써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쓰고 계속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책의 기획과 방향성을 바꿔가면서 이런 대화를 해나갔다는 게 서로 간의 경험을 다룰 때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이런 게 진정한 공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직업재활 상담사 분께서 정말 지원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조력을. 왜냐하면 유리 씨가 출판사 다니면서 오히려 글을 잘 써야 된다. 맞춤법을 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거꾸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었는지 전 몰랐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만큼 써야 되고 다른 사람처럼 써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압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당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분이 일종의 이제 길을 안내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오늘 가정법이 많이 나오네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와 함께라면 이분이 그러네요. 아니었더라면 오늘 라면 시리즈네요. 라면 회사에서 써먹어도 될 법한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을 자비 출판했는데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억압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자비 출판을 용감하게 저는 독립출판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두 분의 정말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짝짝짝. 다음 방송 소개해 드릴게요. A의 모든 것 시즌 4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다음 회에 만날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자면 2023년 1월 동시집 반딧불이의 희망을 출간한 강지혜 시인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요? 오늘 라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짜장면 들었습니다. 드셨잖아요. 선생님, 호우님 먹을 복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다음이라면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기쁠 것 같다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A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해 한 해 더 발전하는 A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A의 모든 것은 장애의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입니다. 장애인 작가와 장애 문학을 소개하고 우리 곁에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J 호호 김유진이었습니다. 저는 노평 노지영이었습니다.